2022 개정 기상문학 오발탄 이범선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 자, 이 글은요, 제목 자체가 오발탄이라는 뜻을 주의 깊게 봐야 돼. 오발탄은 일단 이 글에서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 자, 잘못 쏜 총이라는 뜻이야. 즉, 잘못 쏜 총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데 실수로 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이 글은요, 시대적인 배경이 1950년대 말 서울 해방촌 일대입니다. 이 해방촌이라는 곳은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고 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제 월남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와 있던 동포들도 이제 어쨌든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 전쟁 이제 끝날 무렵에 많이 이제 남한으로 많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을 해방촌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해방촌이 갖는 두 가지 의미도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된다. 정말 해방을 원해서 온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글을 읽고 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 해방촌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잘 사는 공간이 아니야.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을 떠나왔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이제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5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소설은 전후소설이라 불러요. 전후소설은 전쟁 중과 후를 다룬 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 비판적, 고발적입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월남한 일가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었다. 월남이라는 건 남한으로 북한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당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계급이라던가 아니면 공장의 뭐 사장?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뭐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남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남쪽으로 오게 될 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버리고 왔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삶이 되게 녹록지 않았다는 얘기. 하루아침에 부자에서 가난한 삶을 살기에는 쉽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전후 한국 사이의 가난과 그리고 부조리, 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부조리. 특징은 당시 사회상은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비유를 통해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자, 비유. 일단 제목 자체가 뭡니까? 오발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남한 천호론의 가족은 해방촌 판잣집에 산다. 판잣집이라는 건 임시로 이렇게 나무를 엮여서 만든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리사 서기로 박봉을 받으며 일하는 처로는 그러니까 계리사 서기, 그러니까 회계사에서 이제 뭐 타자치거나 이런 서기로 일하고 있는 박봉,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처로는 북쪽에서 지주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 추측하건대 지주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유한 삶을 살았구나. 살았으나 월남 이후 정신이 이상이 되어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어머니와, 자, 가자라는 뜻,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고향으로 가고 싶겠죠. 자신이 원래 있었던 그 북한으로,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어쩌면 여기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의미도 있겠지만 어쩌면 전쟁 전에 그런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그리움의 표현이 되는 거겠죠. 말만 되풀이한 어머니와 가난에 찌든 만삭의 아내, 그리고 술만 마시면 낭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위 군인인 남동생 영호. 상위 군인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제대한 이렇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 양공주라는 건 당시 미군이 이제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 술을 팔거나 이제 술시중을 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책임감과 걱정 속에 궁핍하지만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뭐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가족 중에 유일하게 어떤 양심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대요. 누가요? 네, 철호가. 근데 철호가 말하는 여기서 양심은 아마도 가족을 책임지고 뭔가를 끊임없이 성실히 살아가며 노력하는 삶을 얘기하겠지. 그죠? 도덕적이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부단히도 애썼겠죠. 지금 가정 상황이 그닥 썩 좋지 않죠. 아주 안 좋지. 왜냐면 가난해, 곧 있으면 애기는 날려 그러고, 어머님은 정신이 나갔고, 그 다음에 남동생은 몸이 이제 안 좋아서 이제 제대한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은 미군 부대 술시중을 들고, 이 상황이 최악이란 말이야. 어느 날 천호로는 영호가 은행에서 권총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왔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다녀온 후, 자, 역시 상황이 더 안 좋아지죠. 그리고 명숙으로부터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한다. 안 좋은 일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생긴다는 말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발단, 전개, 절정 이런 과정들에서 철호가 겪는 어려움들이 나와. 근데 철호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노력하려고 그러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앞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더 이상 철호가 뭔가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것이 절정을 치닫고 그리고 이제 위기로 오게 되죠. 네.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철호는 간원보다 더 심상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느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 느낌이 없는 표정이었다. 너무 이상하죠? 병원의 긴 복도를 허청허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헐렁헐렁 걸어서 현관으로 나옵니다.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좀 이상하죠? 심상한 표정이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시체가 어딨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큰일이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여기서의 이 철호의 기분을 알아야 돼, 얘들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야. 사실은 철호는 어쩌면 사람이 정말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내의 죽음으로 철호는 뭐를 받은 거야? 네,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멍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라는 것도 후련함이 아니에요. 허탈감. 설마 했던 일들. 그쵸? 아니 또 어찌 생각하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저 이제는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만으로 철호는 거기에 병원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겠지만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니 철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그치? 삶의 의욕이 어떻게 됐어? 상실했겠죠. 그쵸? 어떤 철호의 어떤 모습이 잘 묘사가 된 거야. 허탈감? 그런 모습을 지금 작가는 일부러 철호의 어떤 모습의 행동, 철호의 행동을 통해서 모습 묘사를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의 죽음, 절망, 행동입니다. 묘사예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얘들아. 자, 절정 부분을 넘어갈게요. 위기 절정이에요. 이제 최고조로 가는 거겠죠? 이윽고 병원의 큰 문을 나선 철호는 전찻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서는 자전거가 휙 그의 팔꿈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멈춰섰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는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6시도 더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미 일이 끝났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는 사무실에 가야 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전찻길을 건넜다. 또 한참을 걸었다. 그는 또 멈춰섰다. 이번에는 어느 사이 낮에 왔던 경찰서 앞에 와 있었다. 그는 또 돌아섰다. 그리고 또 걸었다. 그저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도 아니면서 그의 발길은 자동 기계처럼 남대문 쪽을 또 향해 가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 철호의 행동을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또 한참을 걸었고 그는 멈춰서고 경찰서 앞에 또 오게 되고 돌아서고 그리고 또 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 철호가 지금 어떤 상태야? 어디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아니야. 작가는 이제 철호의 행동을 또 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 거야? 그렇지. 자기가 어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모습의 어떤 철호를 묘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 철호는 왜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까요? 그죠? 지금 자신이 혼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마음의 혼란과 혼란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아니면서도 그 발길은 자동기계와 같은 것처럼 남대문 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집으로 가는 길이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익숙한 듯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집으로 갈 생각은 없었죠.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가에 들어선 이런 가게 진열장들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또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철호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죠? 외부 상황이 뭔가 있는지도 자기 눈에 봤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그 철호의 어떤 마음의 혼란,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죠. 어떤 마음의 상태야, 얘들아? 혼란스럽고 어떤 절망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비극적인 일이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묘사를 하는 거야. 그러던 철호는 또 우뚝 섰다. 그는 거기 눈앞에 걸린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장기판만한 흰 판에 빨간 페인트로 치과라고 쓰여 있었다. 철호는 갑자기 이가 쑤시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전부터 얘기하지만 철호가 전부터 이빨이 굉장히 아프거든. 근데 이를 치료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지? 그리고 아니 벌써 전부터 훌떡훌떡 쑤시는 충치가 갑자기 아파왔다. 원래부터 아팠었긴 했겠죠. 그죠? 네. 양쪽 어금니가 위아래 다 쑤셨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쑤시는 것인지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철호는 호주머니에서 손을 넣어보았다. 만 환다발이 만져졌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언제부터 쑤셨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라는 건 전부터 이 철호가 뭐를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철호가 충치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근데 빨리 고칠 수가 없었잖아. 왜? 가난한 어떤, 그쵸? 삶 때문에 치과 치료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철호가 아팠던 상황인데 오늘따라 더 아픔을 느낍니다. 자, 그럼 이따가 이제 철호가 갖는 어떤 이 이빨, 충치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호는 치과 간판이 걸린 층계 2층으로 올라갔다. 치과 걸상에 머리를 젖히고 입을 벌리고 앉았다. 의사는 달각달각한 소리를 내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새꼬치를 그의 입에 넣었다 꺼냈다 하였다. 철호는 내시근이 잠이 왔다. 그러니까
매시그니 어떻게 뭐 노근이 잠이 왔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좀 아팠지요? 뿌리가 구부러져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의사가 직계에 뽑아든 이를 철호의 눈앞에 가져다 보여주었다. 속이 시커멓게 썩은 징그러운 잎뿌리. 자, 속이 썩 시커멓게 썩은 이 징그러운 잎뿌리에 뻘건 살점이 묻어나왔다. 자, 여기서의 모습은 뭐예요? 철호가 오랫동안 그죠? 철호가 오랫동안 충치 치료를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철호는 손을 입에 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철호에게는 뭐가 더 있었던 거예요. 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기분도 느낄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한 30분 후에 섬을 빼어 버리시오. 피가 좀 나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쪽을 마저 또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안 빼도 지금 상황에선 되는데 철호는 하나 더 빼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충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모두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제거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은 제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철호의 옆에 타구에 피를 뱉고 다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보였다. 어머니를 한 번에 두 대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니요, 내일 또 빼죠. 아니요, 다 빼십시오. 한쪽에 몽땅 다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충치를 빼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왜 그런 거야?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란 말이야. 뭐야? 자기가 상황이 더 힘든 상황에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 어쩌면 철호는 아내의 죽음 그리고 동생의 그 강도 행각을 통해 이미 자신의 어떤 삶의 의욕, 그나마 지탱이었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책임의 무게 이런 것들 그때가 있었을 땐 더 좋았겠지만 이런 걸 모두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모두 끝났다고 느끼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지금 지킬 대상들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한 대씩 빼야지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치료요?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막 쑤시는걸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제 이빨을 뽑으니까 피가 많이 나잖아. 하늘 수 없었다. 철호는 치과를 나왔다. 또 걸었다. 잇몸이 밍하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하면 시원한 것 같기도 하였다. 아픈 것 같기도 하였고 어찌하면 시원한 것 같기도 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충치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철호가 갖는 어떤 책임감? 삶의 어떤 책임감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철호가 겪는 이 모든 가족들의 고난 그죠? 그리고 궁핍 이런 것 등을 얘기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 충치를 뽑는 행위 이제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잖아. 왜 그럴까? 사실 이건 좋은 기분으로 뽑는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자신이 이제 책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삶, 이 사회를 뭐 하고 싶을까? 이 사회, 부조리한 사회, 뭔가 정상이 있을 수 없는 부조리한 이런 사회를 뭐 하고 싶을까? 일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감정이 이 철호의 마음속에 있었겠지. 그는 한 손으로 볼을 쓸어보았다. 그렇게 얼마를 걷던 철호는 거기에 또 치과 간판을 발견하였다. 역시 똑같이 2층이었다. 안 될 텐데요. 거기 의사도 꺼렸다. 철호는 괜찮다고 우겼다. 한쪽 어금니마저 빼었다. 이번엔 두 볼에다 밤알 한 만큼씩만 한 솜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안이 찝찝했다. 간간히 길가에 서서 피를 뱉었다. 그때마다 시뻘건 선지피가 간 덩어리처럼 엉켜 나왔다. 이미 이제 뽑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빨을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이제
피가 더 많이 나겠죠. 네. 남대문을 오른쪽에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몸이 한번 떨렸다. 머리가 휑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번쩍 거리에 전등이 들어왔다. 눈이 환해졌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찌된 일인지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어두워졌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어두워졌어요. 왜 그럴까? 철호는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다시 떴다. 그래도 매한가지였다. 지금 서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얘들아. 이빨을 뽑아가지고 출혈이 굉장히 많이 났던 상황에다가 먹지도 못하잖아. 아까 앞서서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빈혈로 인해서 정신이 이제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은 이유도 있겠지만 또 두 번째는 사실 빈혈로 인해서 이제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이미 뭐가 있어요. 네. 충격으로 인해서 이미 철호의 상태가 좋지 않겠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마음에 이제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철호는 눈 한번 꾹 감았다. 다시 떴고 그래도 매한가지였다. 이건 뱃속이 비어서 그렇다고 철호는 생각했다. 그는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철호가 생각하는 이유겠죠. 철호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배고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철호는 자신이 굶어서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는 새삼스럽게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뭐든 자기가 좀 먹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구수한 설렁탕이 생각이 났다. 입안에 군침이 가득 끼었다.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침을 뱉었다. 전봇대예요. 그런데 그건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 한 번 오한 떨림이 전신을 간지리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점을 찾아내겠다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힘없이 걸어갔다. 이어서 볼게요.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라기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렸다. 초로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봤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 밖으로 급히 걸어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하고 다시 입안에 것들을 뱉었는데 그런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그런 건지 그것이 핀지 또는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피를 흘렸을 것이지만 지금 철호의 상태가 어때요? 빈혈이 굉장히 심해서 그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피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피인지 그죠? 이것이 침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쿡 한 번 쑤셨고 그러자 뒤에 거기 호응이나 하는 듯 관자놀이가 또 쑤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는 다시 큰 길로 나왔다. 마침 택시 한 대가 왔고 그는 손을 한번 흔들었다. 여기서 정말 자기가 지금 배고파서 먹으러 갔지만 먹을 수가 없었지. 그지? 그리고선 다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빨에서는 피가 나는 상황. 이런 전체적인 묘사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침인지 피인지. 그러니까 철호에 지속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혼란스럽고 정신적인 충격에 그러니까 사실 슬픔을 넘어선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철호의 힘든 정말 이거는 영혼까지 힘든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그런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결말 부분 이어서 결국에는 치과를 돌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충치를 모두 뽑아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치를 뽑는 행위 자체가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지탱했던 어떤 삶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말 부분 바를 보겠습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이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지요?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이요. 해방촌은 원래 누가 살고 있던 곳이죠? 네, 철호의 집이죠. 철호의 집. 아까 우리 앞서서 해방촌에 가는 의미 있었다고 했었죠, 그죠? 제 이름 그 지역 이름은 해방촌이지만, 그죠? 실제로 그런 해방이 되어서 난민들이 모이거나 했던 곳이야, 그죠? 하지만 두 번째는 정말 해방이 된 게 아니죠. 그 무엇보다 가난과, 그죠? 실형과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집합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반어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며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 사이가 생기기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쥐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그 순간 뒷자리에서 철호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아니요, S병원으로 가요. 이 S병원이 어떤 곳이죠? 자기 아내가 뭐 했던 곳이야. 그죠? 아내의 어떤 죽음을 맞이한 공간이죠. 자기 집에서 어디를 가자고 한 거예요? 가족이 있었던 집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던 병원으로 갑니다.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이 생각이 났던 것이었다. 운전수는 다시 한번 획 핸들을 이쪽으로 들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있던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봤다. 이게 조수애, 옛날에는 이제 1950년대 때는 택시기사가 있으면 옆에서 도움을 주는 조수가 있었단 말이야.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는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로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거기에는 누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동생이 그쵸,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철호는 아까 말한 대로 충치를 다 뿜으로써 뭔가 책임을 넘어서고 싶지만 사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 가족의 모습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던 곳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감고 있던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미 나는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 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일으켰다.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꼭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아니야, 가. 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는 거야. 우리 잊지 말자 얘들아. 이 사람은 아내도 죽고 모든 것들을 이 살아남을 수 없는 한계까지 간 거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철호의 불안정한 어떤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누구 하나 기댈 사람이 철호에게 있을까? 없잖아요. X경찰서인데 손님, 조세가 뒤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아니야, 가자. 이번에는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그죠? 가자라는 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아, 글쎄 가. 어디로 갈지 철호는 알고 있을까? 철호는 어떤 방향성을 이미 상실했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전에는 가장이라는 누군가의 남편이란 누군가의 아들이란 누군가의 오빠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죠? 왜 그런 거야? 거듭된 어떤 시련으로 누구라도 이걸 지탱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나? 운전수가 힐끗 조세를 쳐다봤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그러니까 아까 오발탄이라는 건 잘못 쏜 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잘못 쏜 총이라는 의미인데요. 총알. 네, 원래는 잘못 쏜 총알이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이거는 불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의 철호라는 인물이 오발탄 같은 손님이라는 이 표현은 물론 비유적이지만 어떤 불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잘못된 존재?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필요도 없는 존재? 좀 심하긴 하지만요. 그것을 한 번 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하지만 이제 조수애가 말하는 의도는 그냥 잘못된 손님이 탔다. 행선지가 분명하지 않는 손님이 탔다라는 의도로 얘기했겠지. 바로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고, 조수애가 얘기한 게 아니죠. 네. 철호는 까무르게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아비 구실, 형, 그리고 오빠, 계리사, 서기. 해야 될 구실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이것이 바로 철호가 계속해서 삶을 살았던 어떤 목적이자 어떤 철호의 어떤 삶의 무게. 그죠? 그리고 서로가 여지껏 힘들어했던 책임. 이런 것들. 그죠? 가장으로서의 겪는 모든 책임들을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겪는 어떤 책임들, 모든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 모르겠다. 아까 기사가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스스로 자신이 바로 조물주의 오발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왜 그런 거야? 철호는 모든 이런 시련을 겪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삶의 방향을 어떻게 됐어요? 그쵸. 상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을 무가치하다라고 느꼈겠지. 그죠? 그리고 존재 자체라도 값어치가 없다라고 느꼈겠지. 정말 갈 곳을 알 수 없구나.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디로 가긴 가야 한다.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자. 가자. 요사이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며 무르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어머니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대. 왜냐면 앞서서 어머니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가서 가자 가자 했잖아.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 가자라는 건 그 고향, 어쩌면 그 과거에 평화로웠던 그때로 가고 싶었던 그 어머니. 근데 그게 떠올랐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철호가 말하는 가자라고 되풀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고향과 평화로운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얘들아? 그거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자는 가자라는 건 바로 그리움, 그때의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하지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방향성을 잃은 지금의 현실. 사실 여기서는 또 세 번째, 절망. 그리고 네 번째는 벗어나고 싶어. 이 절망에서 일종의 뭐 하고 싶은 거야?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철호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내뱉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차가 내거리에 다다랐다. 앞에 교통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철호가 정신이 잃어가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러나 머리를 앞으로 숙인 철호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정신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거죠. 따르릉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역시 목적지를 모르죠. 네,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 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와 가슴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신호등의 파란 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로 지나갔다. 자, 요렇게 결말이 끝났어. 역시 택시 안에 있는 곳, 이 택시조차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 방향성을 잃었다란 말이야. 그쵸? 어떤 그것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결말이 없지요. 그죠?
구체적인 결말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뭐를 더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여운을 남긴다. 그죠? 비극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철호가 말하는 가자라고 얘기했던 부분. 역시 목적지를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해방촌을 가요. 가족이 있는.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 있었던 병원. 하지만 거기도 있을 곳이 아니죠. 그리고 경찰서.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호는 점점 자신의 어떤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잃지요. 그러면서 택시를 타지만 여전히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호가 말하는 가자라는 의미는 철호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삶의 방향, 어떤 목적성을 상징한 우리 대반수의 소시민들의 어떤 당시 전쟁으로 인해 터전이나 많은 것들을 잃었던 비극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절박한 심리가 잘 드러나 있고, 세 번째는 어머니와 비슷하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이 글쓴이가 철호의 심리가 잘 묘사가 되고 있다. 마지막 오발탄의 의미,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는 잘못 쏜 총이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야.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면적인 의미죠. 비유가 잘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북한에서의 내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적응하지 못하는 삶에 방황하는 철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주변부로 밀려나 경제적인 궁핍 속에 살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제불능의 현실에 내몰리는 능력을 상실한 어떤 존재로서의, 그래서 사회 부조리가 잘 드러나는 거야. 여기에서 무언가 해결할 수가 없죠. 그죠? 뭐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개인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겪는 개인의 겪는 슬픔이 드러나 있고, 아내의 죽음도 사실은 어떤 건강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다면 자기 아내가 죽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한 개인 그리고 가족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이들이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이 사회, 그죠? 그 부조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전쟁 후 소외된 사람들의 아픈 현실을 상징하고, 어쩌면 그들을 오발탄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들의 갈 곳 잃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이 택시조차도 결말부에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껴서 움직입니다. 여전히 이런 사회 부조리 속의 개인의 불행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함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 정리 수술해 보고요. 여기까지 할게요.